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바르게 대답한 학생은 이랬네요. 네, 만화 문제가 나왔죠. 바르게 설명한 학생이 답변한 학생이 누구냐 이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회계 정책의 변경에 포함되는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해 보세요 그랬어요. 회계 정책의 변경. 그러니까 명의가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해당됩니다. 네, 재고자산 진부화 여부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명의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설아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회계 정책의 변경 두 가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유가증권 취득 원가 산정 방법. 그래서 유가증권 취득원가 산정 방법도요. 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처럼 평균법을 쓰느냐,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예, 유가증권 취득원가 산정 방법. 그래서 여기서는 설아가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해서 옳은 답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민종이가 우발정책의 추정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예, 여기 이제 우발부채 추정도 추정의 변경에 나오죠. 그리고 우성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이 해당이 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의 변경이라든가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모두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 이론 시험에서요. 회계의 변경의 두 가지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할 줄 아는지 체크하는 문제 이런 문제처럼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설명한 학생은 설아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 부분이 표 하나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표가 하나 있어요. 네, 그거 제가 진행할 때 거기 그 부분만 좀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네. 이게 어디서 정리했지? 나는 놓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 앞에 재무회계 이론 배울 때 6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66페이지에 위에 표가 하나 있죠? 그 표의 첫 번째 줄이 회계 정책의 변경인데 가장 시험 빈도가 많은 게 바로 정책 변경의 사례예요. 거기 회계 정책의 변경의 사례에 보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 방법의 변경 두 개 사례 나오죠? 요거 시험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두 번째 줄에 있는 회계 추정의 변경 그 표의 두 번째 줄에 회계 추정의 변경의 수도 회계 추정 사례 보면은 대손해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그 다음에 우발부채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및 잔존금액의 추정 이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인 것이다. 네, 우발부채 추정도 거기 함께 있죠. 그래서 그 부분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다. 자, 30회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면은요.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우리가 녹화가 되고 있죠.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도 말 결산 분계 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결산 분계 후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금액을 물어봤어요.
자, 어떤 결산분계냐? 기간 계산은 월할로 할 것 그랬는데 2019년 4월 1일 1년치 임차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액 비용을 처리했다면 결산 때 어떤 분계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결산분계. 자, 결산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2월 31일 날 여기다 써볼까요? 자, 12월 31일 날 우리는 4월 1일 날 1년치 임차료가 내년 3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3개월분에 해당되는 것은 단기분의 임차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용의 이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비용을 이연시킬 때는 선자 돌림의 개정 과목을 쓰는데 차변의 개정 과목이 바로 선급비용 자산 처리한다 이거예요. 선급비용이 자산이에요. 당좌자산. 그러면 3개월치 금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1년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니까 미경과된 임차료 3개월치를 어떻게 계산해요? 300만 원 곱하기 여기에다가 곱하기 3개월 나누기 12 하면 되죠. 네. 곱하기 3 나누기 12. 75만 원이다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이거 계산이 헷갈리시는 분 없어야 됩니다. 이제 이거 월할 계산하는 거 자주 나오니까 75만 원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급비용 75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은 임차료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비용이 대변에 가면 비용 취소죠. 75만 원을 취소시킨다. 자, 그러면 지금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선급비용이 자산이니까 이 부분이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죠. 요게 자산이니까 선급비용. 그래서 선급비용 75만 원 재무상태표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료는 어떻게 될까요? 임차료 75만 원이 줄어들죠. 그러면 4월 1일 날 임차료가 손익계산서에 300만 원이 갔을 텐데 12월 31일 날 요 수정분계에 의해서 75만 원이 빠진단 말이죠. 요 임차료에서. 그러면 225만 원 손익계산서에는 임차료는 225만 원으로 수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왜 225만 원인지 아시겠죠? 여기 4월 1일 날 300만 원이었잖아요. 결산 때 12월 31일 날 대변에 임차료 75만 원이 취소되죠. 그래서 300만 원에서 75만 원을 빼게 되면 손익계산서상 임차료는 225만 원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역시 분계 문제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한공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 회계 처리라는 게 바로 분계잖아요. 자, 2019년 1월 1일 기계장치 취득을 위해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이거 회계 처리하라는 거죠? 네. 자,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고요. 대변에는 정부 보조금을 현금의 차감 계정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현금 차감 계정으로.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0만 원 오는 게 1번밖에 없네요. 1번밖에. 예. 현금을 수령했으면 차변에 현금 100만 원이 분명히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번은 정부 보조금. 3번은 아직 기계를 사지도 않았는데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을 증가시켰어요. 예. 4번도 마찬가지. 오늘 기계 산 게 아니죠. 지금 우리 2019년 1월 1일 분계는 앞으로 기계를 사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1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현금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냐 이거예요. 정부보조금이다. 이거 정부보조금. 이때 이 정부보조금은 현금 차감 계정으로 계정 코드를 등록해서 쓰게 될 거예요. 현금의 차감 계정. 그리고 나중에 기계를 사게 되면은 이 현금 차감 계정은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대변에 대신에 기계장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차감 계정이 대변에 또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기계를 취득했을 때의 분계. 자, 그래서 TAT 2급은요, 정부보조금에 관해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년에 6번 시험 있는 것 중에 제가 보면 한바 정부보조금이 2-3번은 나오지 않느냐.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현금을 받았을 때고, 뭐까지 알아야 돼요? 기계를 샀을 때도 알아야 되고, 근데 되게 기계를 샀을 때는 실기 문제로 많이 나와요. 실기 문제로. 자, 또 그런 문제 뒤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내역이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뭐 이런 문제 우리 FAT 1급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자, 매출채권 기초가 30만 원이 있었어요. 대손충당금 기초기말 모두 매출채권 잔액의 10%로 설정한답니다. 당기 외상 매출은 94만 원이고 당기 회수액은 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이게 지금 매출 채권이잖아요. 자, 94만 원 했는데 회수 70만 원 했으면 당기의 미회수가 24만 원이죠. 미회수가 이 24만 원에다가 전기에 2월 된 거 있죠. 매출 채권 기초 30만 원 더해서 지금 현재 54만 원의 매출 채권 잔액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는. 자, 네 번째 줄. 전년도 말 매출채권 중 2만 원이 당기 회수 불능이 확정되어 대손 처리했대요. 그러면 이 2만 원을 대손 처리할 때 차변에 대손 충당금 했을 거 아니에요. 대손 충당금 2만 원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었을까요? 전년도에 매출채권이 전년도 이게 기초나 전년도 말이나 같은 거죠. 30만 원이. 그러니까 10%니까 3만 원의 만큼 이 기초 뭐요? 매출채권 아니죠. 대손충당금. 기초 대손충당금 이게 10%가 설정돼 있으니까 3만 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3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 2만 원이 회수 불능하게 되면서 이제 요 3만 원은 이제 만 원밖에 없게 되죠. 2만 원 상계 처리하잖아요. 대손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2019년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내역인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산 때 수정분계 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현재 이 건으로는 손익계산서 대손상각비 나올 건이 없어요. 그러면 결산분계밖에 남은 게 없어요. 자, 지금 10%를 설정해야 됩니다. 자, 10%는 뭐냐? 여기 지금 기초 매출채권 잔액 30만 원과 당기분의 24만 원이 더해져서 지금 매출채권 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이 54만 원이다 이거예요. 이 54만 원의 10%는 5만 4천 원입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5만 4천 원을 설정해야 하는데 잔액이 만 원이 있잖아요. 만액이 만 원이 있으니까 이 만 원을 뺀 4만 4천 원만 추가 설정하는 회계 처리할 때 대손상각비가 발생하죠.
대손상업비가. 근데 계산이 뭐 틀렸나요? 전년도 매출채권 단기 회수. 그렇군요. 네. 자, 매출채권이 회수 불능됐으면 여기서 2만 원 빼야죠. 이 기초에서. 네, 2만 원을 안 뺐군요. 여기 28만 원. 그래서 28만 원과 24만 원을 더해서 54만 원이 아니라 여기를 52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자, 52만 원의 10% 5만 4천 원이 아니라 5만 2천 원으로 또 고칩니다. 5만 2천 원이 되면서 여기 만 원 있으니까 4만 2천 원이다. 4만 4천 원이 아니라 4만 2천 원으로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네. 4만 4천 원이 보기에 없어서 망정이지, 있었으면 제가 처음에 계산한 대로 하면 틀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4만 4천 원이 없으니까 뭔가 내가 계산이 틀렸을 거야 하고 다시 보니까 여기 2만 원 대손 충당금에서 빼주는 것만 생각했지, 그렇죠, 매출채권 잔액에서 2만 원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만 여기 30만 원이 아니라 28만 원, 그 다음에 단기 거 24만 원 합치면 매출채권 잔액이 52만 원이다. 54만 원이 아니라 52만 원이다.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우리가 1번이 답이다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 발행 관련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사채 발행에는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액면 발행 이런 것 등이 있죠. 네, 그런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및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에 가감하여 상각 처리한다. 이자 비용에 가감하여 상각 처리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해가지고 만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상 사채 금액과 액면 금액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야죠. 일치하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은, 이자 비용은 뭘로 계산하죠? 이자 비용은 차변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 거죠. 유효이자율법.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해가지고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것과 대변에 실제로 현금 나가는 거, 현금 나가는 이자는, 현금이 나가는 건 얼마가 나가요? 액면 금액에 곱하기 액면 이자율, 그 차액만큼씩 상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차변의 이자 비용과 대변의 현금의 차액만큼씩 상각을 한다. 이렇게 상각하는 것을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이다. 한참 전에 해가지고, 한참 전에 해서 여러분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겠어요. 1번 맞습니다. 내가 책으로 한번 뒤로 되돌려 한번 보면은 부채를 정리할 때 이 부분이 나와요. 우리 교재 53페이지. 우리 교재 53페이지 보시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삼각표 2번에 있고 3번에 있는 표를 보시면 2017년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하는 분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짜리 사채를 10만 5,151원으로 할증 발행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5,151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해
결산 때 이자를 지급할 때 분계를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차변의 이자 비용 8,412원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할증 발행했으니까 지금 2017년 말에 장부 금액이 얼마가 돼요? 105,151원이죠. 예, 그것에 유효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얼마냐면은 8%예요. 그래서 우리가 105,151원 곱하기 8% 해보면 8,412원이 나와요.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은 8,412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은 10,000원이죠. 왜 10,000원이 나가느냐? 액면가가 100,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액면 이자율이 10%예요. 액면 이자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는 액면 이자율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이 대변에 나가는 거예요. 그 차액이 1,588원이죠. 그걸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상각시킨다 이거예요. 그 반대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52페이지 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번의 설명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자 비용에 가감하여 상각 처리한다. 이자 비용하고 뭘 가감한다는 거예요. 반대쪽에 있는 현금, 현금하고 차이만큼씩 상각해 나간다 이거예요. 1번 맞았습니다. 2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당기 순이익을 감소시킨다. 지금 할인 발행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당기 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52페이지 쪽으로 52페이지가 지금 할인 발행이고 아까 예를 들은 53페이지는 할증 발행이니까 반대쪽에 있는 52쪽에 있는 걸 보세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이라는 것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차변에서 발행했을 때는 차변에 있죠. 그래서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런데 상각을 할 때는 대변에 가죠. 그래서 사채의 차감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사채의 장부 금액이 증가하게 돼요. 그만큼이. 그러면서 대변의 이자 비용이 커집니다. 자, 이자 비용 보세요. 2017년 12월 30일에 이자 비용은 11,424원인데 그 다음에는 11,595원, 또 마지막 3년 차에는 11,784원 해가지고 해마다 이자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당기 순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의미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비용이 증가하니까 당기 순이익은 반대로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다음에 3번 문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은 이제 다시 53페이지에 있는 분계를 보시면 돼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은 사채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킨다. 자, 사채의 할증 발행이니까 감소시켜야 액면가하고 같아지죠. 할인 발행은 증가시켜야 액면가하고 같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의 상각이라는 것은 사채의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부 금액을 감소시켜야만이 액면 금액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4번이 뭐가 틀렸을 것 같은데요.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사채 장부 금액에 액면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거 틀렸죠? 액면 이자율을 곱한 것이 아니라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이죠. 유효 이자율을 곱해야 돼요.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는 유효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액면 이자율은 어디 있어요? 지급할 때.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액면가 곱하기 액면이자율.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회사는 사채의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 그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이다. 네. 자, 5번 문제. 여러분 가끔 요 사채 발행과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재 52쪽과 53쪽에 있는 그 표 52쪽에 3번 표, 그 다음에 53쪽에 3번 표, 요거의 그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입니다. 이자 비용은 사채의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하는 겁니다. 예, 액면이자율이 아니다.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만 원에 취득,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제로 했다. 동기계장치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예. 매 회계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 가능액은 다음과 같으며 회수 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다. 2019년 재무제표에 인식될 기계장치의 손상 차손을 물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19년도 감가상각 끝나고 나서 장부금액과 그 다음에 회수 가능 금액을 비교하면 그게 그 차이가 손상 차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2019년도 말 회수 가능액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90만 원. 90만 원. 그러면 2019년도 말 장부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자. 자, 그러면 감가상각을 해 봐야죠. 자, 200만 원에 샀는데 5년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정액법으로. 자, 그러면 2019년도까지 감가상각비는 누계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예. 5년으로 나누면 200만 원을 5로 나누면 1년에 40만 원이죠. 40만 원. 그렇죠? 그러면 40만 원씩 두 번 감가상각을 한 거죠. 2018년과 2019년.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8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 취득해서 감루가 80만 원이면 장부금액은 예, 장부금액은 120만 원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20만 원이 장부금액인데 지금 회수 가능액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9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긴 하는데 이 매 회계연도 말에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 가능액은 이 변동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자, 근데 이거 반영해야 되겠다. 2018년도에 손상 차손이 있었네. 손상 차손?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은 장부금액 120만 원과 요 90만 원 차이 30만 원의 손상 차손이 있다. 예, 요걸 무시했을 때 그렇죠? 예. 손상 차손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요거 무시하는 게 맞네. 우리가 이 유형자산의 손상 차손은 단기의 손익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장부금액 120만 원과 2019년 말 회수 가능액 이것을 손상차손으로 바로 인식하면 돼요. 그러면 답은 30만 원이다. 전기권은 전기대로 예, 전기의 손익에 그냥 반영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판단하면 답은 3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당기 7월 중 처음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했다. 7월 달에. 다음은 7월 중 상품의 매입 및 매출 거래 내역이다. 7월 말 상품 재고액과 7월 매출 원가는 얼마이냐? 예. 재고 금액하고 매출 원가 구하라는 거죠. 단 회사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단가를 결정합니다. 네, 우리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고액을 하려면 일단 재고 수량을 파악해야 되죠. 자, 매입이 50개 또 50개 100개 매입했고 매출이 80개 매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매입을 했네요. 또 그러면 170개를 매입해가지고 170개 매입해서 80개를 매출했으니까 재고는 얼마가 남았어요? 90개의 재고가 남았죠. 자, 그러면 재고 금액은 이 90개에 대한 재고를 선입선출법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된다 이거예요. 요 80개를 어떻게 출고를 시키느냐 하면은 요건 50개 다 재고 소진됐고 여기서는 30개만 재고가 소진되기 때문에 그 90개의 재고가 7월 12일 거 20개와 이날 70개 이렇게 해서 90개가 남은 게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 금액의 계산이에요. 자, 그러면 요 70개는 12,600원 그대로 다 남았고 여기는 20개만 남았으니까 20개 곱하기 170원을 해보면 되죠. 20개 곱하기 170원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이게 3,4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더하기 3,400원 하면 그게 바로 재고 금액이에요. 상품 재고액. 자, 16,000원이네. 딱 더하니까 16,000원. 그래서 답은 2번에 있다. 네, 뭐 매출원가까지 계산을 안 해보더라도 상품 재고에서 답이 확정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그럼 매출원가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분명히 12,600원이 나올 겁니다. 자, 매출원가는 요 80개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게 매출원가입니다. 그러면 여기 50개, 요거 7,500원이 원가예요. 거기에다가 여기서 30개, 그러면 요 8,500원 곱하기 30개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7,500원에다가 플러스 하면 돼요. 자, 8,500원 곱하기 30개가 아니라 170원 곱하기, 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자, 170원짜리 곱하기 30개 팔려나갔다. 그러면 이게 5,100원이네요. 이 5,100원하고 여기 7,500원을 더해라 이겁니다. 예, 그러면 12,600원이다. 예, 이것과 5,100원을 더하면 12,600원이다. 나오게 돼 있죠? 답이 2번인 것이죠. 자, 선입선출법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가볼게요. 네, 8번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다음 중 회계의 정의와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뭐 회계의 정의 이런 건 FAT 1급이나 2급 수준에서 나와야죠. 자, 회계는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유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2번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자의 수탁 책임 또는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준다. 맞습니다. 목적이죠, 이게. 또 재무제표는 기업의 수많은 거래를 화폐 단위로 요약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 보고하는 회계 보고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재무회계에서의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가 표준화된 방식을 쓰고 있어요. 뭐 회사에서 양식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재무회계가 아니라 관리회계죠. 그래서 3번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회계정보의 이해관계자는 주주, 채권자, 정부 등이 있다.
다 맞아요? 우리가 뭐 잘못 읽고 온 게 있나요? 옳지 않은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왜 다 맞나요? 1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는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유용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정보, 요게 좀 거슬려요. 예. 우리는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예.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여기서 모든 정보 하면은 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냥 읽으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그런데 2번, 3번, 4번을 다 봤을 때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자의 수탁 책임 또는 회계 책임 결과를 보여준다. 예, 흠잡을 데가 없고. 3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수많은 거래를 화폐 단위로 요약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 보고하는 회계보고서가 재무제표예요. 이것도 흠잡을 데가 없죠. 밑에 역시 이해관계자가 주주도 이해관계자, 채권자, 정부 등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1번에서 좀 흠을 찾아야 돼요. 모든 정보가 아니죠. 예, 회계 정보죠. 회계 정보. 회계 정보에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지, 예, 모든 정보라고 해서 뭐 원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공할 수는 없죠. 제품별 원가 계산, 공정별 원가 계산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1번을 여기서는 옳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가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거 틀렸네.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이란 말이에요. 부가가치가 크다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우리 세율은 단일 세율입니다. 9번은 1번.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1번. 면세 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틀렸네요. 이것은 공제받을 수 없죠. 면세 사업자는. 2번.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번이 답이네요. 옳은 것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영세율 적용 대상자,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업자입니다. 2번이 답이에요. 다음에 11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매입세액 자료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네, 뭐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해봤죠. 네,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다. 자, 공제받을 수 있는 거. 공장용 화물차 유류대 매입세액.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번. 거래처 발송용 추석 선물 세트 구입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이니까 이건 안 되겠네요. 4번. 사무용 비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아야죠. 4번.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이거 공제 못 받죠? 네, 그래서 250만 원에다가 400을 더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네요. 650. 3번에 답이 있다. 네. 이 정도면 뭐 부가가치세 문제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번부터 네 문제는 소득세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TAT 2급 시험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이론에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자,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금액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사람. 자, 이로윤. 기준시가 6억 원인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이 된다. 이거 맞았네요. 6억 원까지. 예. 우리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주잖아요. 예. 그런데 주택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다 해서 그거는 비과세 적용을 안 해줘요. 6억 원까지만. 그래서 이로유는 1번이 답이에요. 바르게 설명한 사람. 그래서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다. 다만 제한이 있는데 시가 6억 원까지 한 개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 틀렸겠죠. 자, 상가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안 됩니다.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하고 공제돼요.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안희연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게 뭐예요? 2배사 근연기죠. 거기까지가.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거야. 퇴양은 분류과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야. 우리 소득세는 합산이 원칙이 아니라 개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분할을 해야 돼요. 몇 대 몇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건지 분할해서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맞은 것은 1번. 다음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일용근로자의 소득 계산, 소득세 계산 우리 연습해봤죠. 자, 1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 1일 15만 원 이하인 경우 부담할 소득세는 없다. 맞아요.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1번은 답이 아니죠. 왜 없을까요? 우리 일용근로소득의 소득공제가 하루에 15만 원이에요. 하루에 15만 원이기 때문에 일당이 15만 원인 사람은 낼 세금이 당연히 없는 거죠. 다음에 2번. 일용근로자의 산출세액은 근로소득 과세 표준에 기본세율 6에서 42%를 적용한다? 아니에요. 이건 딱 이게 틀렸네. 옳지 않은 것은. 왜 그러느냐? 6에서 42%가 아니라 그냥 6% 단일세율을 적용해요. 일용근로자는 소득금액이 아무리 커도 그냥 6%만 곱합니다. 기본세율 6%만 적용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죠? 2번이 옳지 않다. 나머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5% 맞았고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항상 분리과세한다. 맞았죠? 다음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종합소득 공제에서 뭐 배웠어요? 인적 공제, 물적 공제. 이런 거 배웠죠? 자, 1번. 장애인은 기본공제 적용 시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죠? 소득만 제한을 받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맞았어요. 다음 2번. 입양자와 그 배우자. 자, 입양자는 자녀나 마찬가지죠. 자녀. 그 입양자와 그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적용 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예. 자, 입양자는 자녀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자기 자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자의 자녀가 장애인이며 또 소득자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이다 라고 한다면 두 사람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번도 맞았어요. 그럼 3번을 볼까요? 사업소득 금액이 50만 원과 근로소득 금액 일용직이 아니래요. 60만 원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금액하고 근로소득 금액을 더해야 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소득까지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110만 원이 되네요. 종합소득 금액이. 그래서 배우자가 소득에서 걸렸어요. 소득이 100만 원 초과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다음에 4번은 그럼 맞았나 볼까요? 다 읽었으니까 마저 읽어보면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고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자,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없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배우자가 없는 공제 대상이 있는 세대주인 부녀인 경우에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 공제 50만 원 가능하죠? 4번 맞았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네, 세액공제 문제 나왔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 1번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의 경우 그 금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네, 우리 이거 있었습니다. 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주택 소득공제 부분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흘러덩 그냥 지나갔었는데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네,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네,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종합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쪽에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자, 133페이지 기타 소득 공제의 주택자금 소득 공제 쪽에 주택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 임차 차입금 중 원리금 상환 거기 공제 한도에 원리금 상환액의 40%라고 되어 있죠. 원리금 상환액의 40%. 네. 이때 이제 그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돼요. 소득자의. 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여기 133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았어요.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근로소득자 본인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다. 당연히 되죠. 네.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전액 소득공제한다. 네, 우리 공적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이것도 아까 거기 우리 133페이지에 보면은 공적연금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공적연금 하면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 자, 131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131페이지에 그 첫 번째 있는 괄호 2번에 있는 표 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의 보험료 전액이라고 되어 있죠. 131페이지에 있는 그 첫 번째 표입니다. 공제금액의 보험료 전액. 예, 아까 그 국민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그 금액의 40%잖아요. 그런데 이 소득공제는 전액입니다. 거기 공제 요건에 보세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보험료, 이런 공적연금보험을 부담했다면 그 부담액 전부를 소득공제해준다 이겁니다. 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우리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바로 고용보험료가 공적연금이에요.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3번 맞았죠? 그러면 4번을 보면은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4번이 뭐가 틀렸겠죠?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중복해서 이 신용카드 공제하고 그다음에 세액 공제를 중복해서 안 해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여기 의료비하고 중복해주는 것이 의료비하고, 또 한 가지 뭐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 의료비하고 하나는 교육비 중에 학원비 있죠. 학원비. 예. 학원비, 교육비 중에 학원비. 요거는 신용카드 공제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중복으로 해줍니다. 학원비. 그래서 그런 표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예, 요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날 수가 있는데, 그 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실무를 할 때 표 하나가 있었어요. 실무를 할 때. 그래서 제가 그 페이지를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그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그래서 우리 소득세 실무했던 표 중에 어떤 표가 있었냐면은 네, 443페이지. 자, TAT 2급 교재 443페이지 표가 3개가 있는데, 거기 두 번째 있는 표입니다. 거기 첫 번째 있는 표도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있는 표, 예, 그 표도 매우 중요한 표입니다. 그거 꼭 암기해 놓거나 이해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지금 그 보기 4번에 있는 겁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에 동그라미 돼 있는 걸 보세요. 의료비 동그라미 돼 있죠. 중복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또 동그라미 돼 있는 거 보세요. 학원비 쪽에 동그라미 돼 있죠.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교복구입비. 네. 그래서 학원과 교복은 학원과 교복에서는 이게 매출액이 좀 노출되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복 적용을 해줌으로써 근로소득자들을, 이 종합소득 소득자들이 교복하고 학원비 지출할 때는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좀 쓰게끔 유도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여기에 세법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복교금 되는 거 아까 제가 교육비하고 의료비만 얘기했는데 하나 더 교복구입비 이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둬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좀 TAT 2급 이 30회 이론 문제 좀 상세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뒤로 책을 다시 넘겨가면서 그쪽을 중요한 표 같은 거 이렇게 체크했다가 정리를 여러분이 꼭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